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종환입니다. 아까 금방 고영란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문학자고 이제 다양한 관심으로 문학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상지랑 인연이 닿아서 몇 년 전부터 상지 부산에서는 이츠 시네마, 그리고 상지 서울하고는 인문학 강좌를 같이 기획하고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와 공간의 역사는 이제 처음 기획할 때 이제 제가 같이 기획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문화사를 전공했지만 구체적으로 도시와 공간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상지에 계시는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획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거여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좀 뭐 백화점, 박물관, 식당, 위령 공간, 또 뭐 있었죠? 커먼스, 예, 스마트 도시 도움이 되신 게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건데요. 예, 서점이라는 공간,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이제 독서와 출판, 또 책의 문화 같은 게 이제 제 연구 분야 중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서점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걸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분들이죠. 뉴스 자주 나오는 분들이고, 이 가운데 있는 분은 국회의장님인데, 국회의장님 좀 젊을 때 사진이네요. 이분은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고,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아마 연배가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국무총리 했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했고, 그전에는 교육부 장관도 했던 이해찬이라는 분이고, 이분도 누군지 아시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인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70년대, 80년대에 다 서점을 운영을 하셨어요. 서점을 차리셨어요. 서점을 차렸고, 이분은 퇴임하고 난 뒤에 그 양산에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이라는 서점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오면 이런 앞치마 같은 거 입혀가지고 서점에서 자원봉사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젊을 때, 이분은 젊을 때 서울대 근처 봉천 사거리에서 대학 서점이라는 서점을 하셨고요. 이분은 서울 신림동에 광장서적이라는 이제 그 서울대를 나온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그런 서점을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하다가 이제 자기는 정계로 가면서 동생한테 서점 운영을 맡기고 왔거든요. 그런 서울대 근처에 옛날에 고시촌 있을 때 고시생들이라든지 서울대생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책서점을 하셨고, 이분은 연대대 앞에 있는 오늘의 서점이라는 서점을 차린 적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서점을 차렸을까? 서점이 뭐였길래? 지금은 사실은 서점에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김상무님 역시 다니시는구나. 뭐 교보문고 가셨어요? 네. 교보문고 가시고 또 어떤 서점 다니십니까 혹시? 교보문고만? 명품문고도 가시고. 보기 드문 케이스다, 그죠? 젊은 분들은 대부분 서점을 가지 않고, 저도 사실은 뭐 책 연구와 출판 문화사, 독서 문화사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좀 게으른 타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서점에 잘 안 가고, 대부분 책을 살 때 인터넷 서점을 압도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그저께 예스24가 지금 한국 이커머셜 사상 가장 큰 사건이 좀 터졌죠. 혹시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커머셜 중에 하나고 책뿐만 아니고 티켓 판매로도 엄청난 포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사흘째 지금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마비가 돼 있고 아마 복구도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근데 이제 이전 세대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이런 분들이나 저 같은 세대들한테는 서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마지막에 다시 나오겠지만 최근에 이 서점이 뭔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화된 디지털 문화, 뭐 심지어 AI 혁명, 뭐 이렇게 문화가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서점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소위 독립서점, 마을서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생겼고 제주도 같은 데는 제주도 그 조그만한 섬에 67개, 작년까지 67개의 서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점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젊은 분들이 서점에 잘 안 가잖아요. 서점 잘 안 가고. 책을 사긴 사지만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그런데 서점이 또 망하고, 와중에 또 생기고, 망하고 하면서 계속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단지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서점이 그런 식으로 존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서점이라는 공간이 뭐길래, 어떤 곳이길래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한 주제고, 과거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혹시 이 두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은 왼쪽에 있는 좀 잘생긴 청년은 박인환이라는 시인입니다. 목마와 숙녀라는 옛날 시가 있는데 그런 시를 쓰고 했던 유명한 모더니스트 시인이었는데 30대 초반에 요절을 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빨리 죽었는데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마리서사라는 간판 앞에 서 있죠. 이게 박인환이 운영했던 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도 한국에 이제 시 좀 읽는 분들은 다 아는 김남주 시인인데, 김남주 시인이 젊었을 때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이분은 전남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광주에서 카프카 서점이라는 것을 운영을 직접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왔던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이런 이제 한국의 어떤 문인 지식인들도 이런 서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런 건데 사실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앞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이 앞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뭐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한테 뭐 85년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그거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이 당신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70년대 말 80년대에 서점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서점이 꽤 중요한 뭔가 공부를 하는 사상과 이념을 공부하고 또 그걸 퍼뜨리기 위한 그런 공간의 구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 대학가 앞에서 서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시내 서점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나왔듯이 이제 서울대, 연대 앞에서 서점을 했다는 건데요. 이 두 분은 그거하고 좀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 이 두 분은 둘 다 이제 그 외국 문학을 공부한 분들인데 한국이란 나라는 지적 섬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 좀 다르지만 민주화되기 이전까지 계속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고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마음대로 사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사상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의 기능도 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극심한 검열 체제 안에 있었고 한국에서 나오는 책들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책, 가지고 들어온 책들도 다 심한 검열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서점을 운영해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보고자, 뛰어넘어보고자 했다는 게 이분들의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점을 만들었다 이런 건데요. 서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쓰고 유통하고 보관한다는 것이 이제 문화의 총체적인 역량이 결합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가 학부 대학원 수업할 때 항상 쓰는 그런 도식인데, 이렇게 우리 같은 독자들이 있고 작가가 이제 책을 쓰면 이 책을 만드는 일을 출판사가 하죠. 우리 상지에서 나오는 아크도 지금 한참 만들고 있다, 그죠? 출판사 대신에 이제 우리는 본부장님 운영하는 그 팀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책이 나오면 유통하는 단계를 겪게 되죠. 그 유통하는 그것을 서점이 만든다는 건데, 이것도 그냥 단지 생산자한테서 떼와서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화적 매개 부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독서 공간인데, 독서 공간은 책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물리적, 지리적 공간이다. 도서관, 서점, 학교, 대여점, 만화방 이런 것들 다 독서 공간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공간이 있죠.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어디서 봅니까? 집에서, 그죠? 집에서 조용한 데서 혼자 읽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행위죠. 왜냐하면 이게 제 전공인데, 원래 한국 사람들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책을 자기 돈으로 사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그것을 자기가 혼자 누리는 공간에서 조용히 읽는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책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배우지 못했고 글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여성들한테. 그죠? 그래서 사실은 100년 전, 1925년, 1930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 한국 여성들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일본어와 한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독서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서점도 도서관도 학교도 사실은 한 10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 공공적인 독서 공간과 사적인 독서 공간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때 비로소 책 읽는 문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 없고, 책도 훨씬 싸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날은 좀 바뀌었다. 어떻게? 디지털 매체가 제공하는 가상 공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한자 자체가 종이를 묶어놓은 걸 뜻한다, 그죠? 종이를 묶어놓은 걸 뜻하는데, 그게 아니고 파일인 거예요. PDF 파일,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 이런 것들로 이북을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저도 이북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 또 이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어쨌든, 네. 독서 공간의 핵심 개념은 공간 자체 의미 외에도 책 읽기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런 서점을 만드는, 왜 서점이 이렇게 발달한 디지털 문화의 시대에도 아날로그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가 했을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만나게 하는 공간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점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은 개방되어 있는 책의 전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나와 있는지, 큐레이션이란 말 아세요? 네, 책을 이렇게 큐레이션 해놓잖아요. 조그마한 예쁜 서점들에 가면 책을 큐레이션 해놓고, 교보문고에 가도 책이 나오면 들어가자마자 베스트셀러 대가 있고 책을 이렇게 전시를 해놔요. 그 전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단지 팔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어떤 책이 나와 있고 그 책이라는 것이 굉장한 문화적인 응축에 들어간다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은
파일하고 다르다, 그죠? 책은 종이를 묶어서 만든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일종의 거기다가 온갖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미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책을 소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내용 자체만이 아니라 그 책을 장정하고 디자인한 그것을 더 중시하는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종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종이는 이렇게 유용하긴 하지만 어때요? 한편으로는 보존성이 약하잖아요. 오래된 책, 오래된 도서관 같은데, 헌책방 같은데 가보면 책에서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책벌레 같은 것들도 막 이제 기어다니고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책을 만드는 이 종이라는 물성 이런 게 되게 미묘해서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한국의 국보급 책 중에 국보로 지정된 책 중에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조선 왕조실록을 서울대 규장각에서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조선 왕조실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죠? 그 영화 뭐지? 그 돌아가신 영화 배우 이선균이 왕으로 나왔던 그 임금님의 사건 수첩 이런 데 보면 그 누구야 저기 안재홍 배우가 사관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임금의 말 한마디, 임금의 업무에 참고한 글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편찬을 하고요. 그 편찬한 거를 다시 임금이 죽고 난 뒤에 편집을 해서 내는 게 조선왕조실록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 실제 책이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람용이라는 건 이제 임금한테 보이기 위한 건데 책이 이만해요. 책이 이제 한쪽 면이 이만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만한데 이걸 펼치면 이만한 게 2배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종이 위에다가 다 일일이 밀랍으로 이렇게 발라놨어요. 종이 상하지 말라고. 그리고 책이란 게 이제 묶어놓으면 요새 책은 없나? 요새 책은 이제 본드로 이렇게 발라놓는데 옛날 책은 실로 묶거든요. 실로 묶고 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짜매놓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좀 다니면서 그런 거 구경을 좀 했는데 이런 문화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대로 또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대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책을 아름답게 만들고 책을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세계 공통의 문화거든요. 그 세계 공통의 문화 가운데에서 조선 왕조실록 같은 책이 사실은 기억할 만한 그런 책인 거죠. 그죠? 세계 기록 유산 같은 거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죠? 서점은 개방된 책의 공간, 전시 공간이고 또 책의 유통, 책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이제 책 읽기가 행해진다. 서점 가서 책을 볼 수가 있죠. 교보문 가서 책을 봅니까? 예, 책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행위죠. 그 책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한데 서점은 기본적으로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시골에도 서점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약간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 시골도 도시죠. 서울의 관점에서 보면 시골이지만 그 시골들도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서울에 좀 오래 살긴 했습니다만 종로라는 공간을 갖고 왔어요. 서울의 종로. 서울의 종로 갖고 있는 서울 혹시 종로구 출신 계세요? 종로구에 뭐 학교를 다녔다든지 종로구 출신이라든지. 저는 사실은 이제 종로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대학 때 다닐 때 이제 뭐 종로에 뭐 데모가 있거나 아니면 뭐 소개팅이 있거나 이런 거 말고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직장이 성균관대에 있잖아요. 성균관대는 종로구 명륜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종로구가 중요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 종로구는 뭐예요? 서울 중에 서울이에요. 서울 중에 서울이고 조선 왕조의 왕궁이 있던 조선 왕궁과
조선의 핵심적인 관료 기구들 그리고 핵심적인 지배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 다 서울의 종로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문화도 그렇게 발달을 해왔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조선 왕조의 수도와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같아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기 서울 분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너무 인구가 많이 몰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중심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분권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하자. 과천으로 옮기자. 뭐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 종로 구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딱 그때 몇 년 전이죠. 몇 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새로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지어서 이사를 하고 난 얼마 뒤였었어요. 그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서울 종로구가 정치 1번지 이런 말 이런 거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 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성균관대가 나중에 지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갈 때는 그 청와대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하문 터널 아세요? 자하문 터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삼청동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 쪽에 보면 이제 청와대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근무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그렇게 대통령들이 바뀌는 동안에 청와대 주변과 청와대 풍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봤거든요. 중요하죠. 그죠? 청와대라는 게 한국 정치의 중심이고 그걸 중심으로 청와대 좀 나오면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 앞으로 나오면 광화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 공간이고 그래서 문화와 정치의 중심이 되었던 건데 그 공간을 윤석열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과감하게 용산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써서 갑자기 이전할 수가 있을까? 근데 했고요. 청와대 이제 그 뒤로 혹시 구경 가보신 분? 네, 한 분, 네, 두 분, 혹시 가보시고 어떠셨어요? 빈 청와대를 구경시켜 주잖아요.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저번 주에 갔다 오셨어요? 네.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 네. 네. 처음 가봐서 신기하다 이런 감정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요. 자세히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죠. 저는 2번 갔거든요. 2번 갔고 2번 좀 자세히 봤어요. 청와대가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청와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청와대라는 공간이 뒤에 북악산이 있잖아요. 그 북악산을 끼고 그게 자연 정원이자 자연 요새이자 자연 방벽이자 자연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자체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거나 크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끼고 있음으로써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미묘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청와대가 어쨌든 한국 정치사의 영광과 욕됨이 다 서려 있는 공간인데 그걸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갔거든요. 윤석열이. 그냥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사실은 별로. 그다지. 그 안에 이승만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대통령들이 했던 역사와 그 사이의 정치와 이런 거에 대한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전시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전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고 그냥 청와대 그 사람들 지내던 곳, 뭐 이렇게 그냥 텅 비워놓은 식으로 해놨어요. 물론 영빈관 이런 건 껍데기는 다 있죠. 껍데기는 볼 수 있고, 껍데기 이 정도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아름답거나 막 대단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미묘하게 느껴졌고, 저는 청와대를 윤석열이 막 버리고 떠났을 때도 기억나는데, 그 청와대 앞에 가면 항상 이렇게 기관총을 몸에 숨긴 경호대 경호원들이 이렇게 덩치 좋은 경호원들이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기고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일반 경찰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경호처 직원들도 있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청와대 지하에 있던 벙커 시설인가? 그래도 윤석열이 떼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미안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까 말했던 종로 구민들한테. 그래서 청와대가 비워졌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대문화는 서울 토박이들도 많고 서울 오브 서울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섭섭하다 그러더라고요. 왠지 한편으로는 속 시원함도 있지만 왜냐하면 청와대 때문에 또 청와대 바로 밑에 국무총리 공간이 있거든요. 청와대 때문에 그 동네는 개발이 안 돼요. 고도 제한이 있어요. 빌딩이 없어요. 종로구에 가보면, 그죠? 종로구의 가장 높은 빌딩이 교보문고가 종로구에 속하죠. 교보문고 정도에 있는 그 빌딩,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빌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게 청와대와 다른 중요한 시설들을 방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었고, 그죠? 특히 독재하는 대통령들은 그 앞을, 그 청와대 앞길을 통행을 금지를 시켰어요. 이명박 때보다는 박근혜 때 좀 더 풀리고,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문재인이 풀어서 그 앞에 통행 제한을 거의 없앴어요. 그전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그 앞 도로로 못 지나다녔어요. 택시고 뭐고 다 못 다녔어요. 근데 그걸 다 열어줬었거든요, 나중에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할 말이 많네요. 종로에 대해서. 예. 요새 이런 개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개념을 들으면 어떨지 좀 궁금했는데, 레이 올든버그라는 미국의 도시사회학자가 오래전에 한 말이래요. 80년대 말인가? 90년대에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제3의 공간? 이런 말을 했대요. 제3의 공간이 뭐냐면, 집 같은 사적인 공간이 제1의 공간이고, 학교, 직장,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제2의 공간이에요. 이 제2의 공간은 생산과 의무가 중심인 공간이래요. 제1의 공간은 사생활과 휴식, 뭐 이런 게 주로 일어나는 공간이고. 근데 제3의 공간이 있다는 거, 도시에. 그런 공간이 뭐냐? 영국의 펍, 프랑스의 카페, 독일의 비어가든, 동네 이발소, 미국의 동네 이발소 이런 예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동네 이발소 안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동네 카페, 동네 도서관, 마을회관, 사랑방, 그리고 동네 서점. 이런 공간인데 약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요새는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참 재미있는 게 하루 종일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희 집 근처에 롯데몰 같은 데 가보니까 하루 종일 거기 와서 이제 시원하니까 뭐 밥도 먹고 쉬고 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제3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공간이 뭘 하는 데냐? 접근성, 가기 쉬운 동네에 있는 가기 쉬운 접근성, 그 다음에 편안함, 가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회사처럼 막 뭘 해라, 뭐 언제까지 와라 가라,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하는 공간이 아닌 공간이고, 그 다음에 단골이 가능한, 단골이 될 수도 있고 단골이 오는 공간일 수 있는 공간. 좀 소박해야 되고요. 수평적이어야 돼요.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있더라도 주인하고 이렇게 말을 놓을 수도 있고 주인하고 말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진 게 아날로그성. 그래서 이제 뭐 서점은 이렇다는 건데요.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점의 공간성은 두 가지인데, 첫째, 서점이 어떤 거리에 있는가, 어떤 곳에 있는가, 종로에 있는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평산이라는 김해 양산 촌동네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점을 어떤 공간으로 꾸며놓는가, 어떻게 책을 배치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보도록 만들고 좀 더 사게 유도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좀 더 네가 네 지갑을 열어서 책을 사게끔 우리는 유도한다. 이게 이제 서점 공간의 목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배열하고 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부터는 제가 가본 외국 서점들 사진을 주로 제가 찍은 걸 중심으로 해서 약간 자랑하는 시간인데, 미국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가장 뭐랄까 좀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그런 도시인데, 여기 가보면 1971년에 생긴 파웰 북스라는 아주 큰 서점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녁 8시쯤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웰 북스 이렇게 됐고, 저기 영어로 used and new books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독특하고 다른 건데 느낌이 와요. used는 헌책이잖아요. 헌책과 새 책을 같이 파는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왜 헌책과 새 책을 같이 팔고 헌책을 파는 서점은 뭐고 새 책을 파는 서점은 뭐냐, 이렇게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생각하고, 사실은 요 거리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안 지켰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서점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펄, 레드, 퍼플, 커피, 골드, 블루, 오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구분해서 어떤 책들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해놨다는 거고, 여기 지하층 비슷하게 해놓고는 한 4층 총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부산에, 부산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산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생겨서 90년대, 2000년대까지 중요한 부산의 향토 기업으로 있었던 동보서적인데, 그 1층에 왜 해놨냐면, 제가 여기 많이 다녀가지고 어릴 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1927년에 생긴 키노쿠니야, 혹시 가보셨어요? 도쿄에 신주쿠에 가면 있는 도쿄에서 가장 큰 서점 중에 하나예요. 키노쿠니야 서점은 이렇게 돼 있다. 출판사도 같이 겸해있는데 일본의 종합서점이고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고,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다. 6층 강도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책을 전시해 놨는데 책을 보게끔 만든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별로, 1층에는 뭐 외국어, 2층에는 인문학, 3층에는 예술, 4층에는 경제 경영서, 5층에는 뭐 건축, 뭐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 하고, 교보문고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교보문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넓은 지하 한 층에다가 다 모든 걸 다 수평으로 다 배열해 주었죠. 그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오늘 나중에 주제가 될 종로서적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한국을 대표하던 서점이 있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을 대표하던 서점이 있었는데, 이 서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서점에 경쟁하기 위해 나타난 서점이 교보문고인데, 교보문고는 지을 때 그 반대로 지었어요.
완전히 평면에 모든 게 다 배치되도록. 김상무님 좀 졸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서적 기억 갖고 계시겠죠? 기억을 부인하시네. 알겠습니다. 아니, 종로서적, 왜냐면 이게 되게 큰 쟁점이었거든요. 왜냐면 종로서적이 옛날에 지은 건물에, 또 나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에다가 시내 한가운데, 종로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차장이 없어요. 서동아 과장님, 저기 부산에 영광도서 혹시 가세요? 한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고상 자주 가봤어요. 영광도서는 지금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서점이고 가장 오래된 서점, 1960년대에 생겼어요. 그 서점 주인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양반은 고등학교도 안 다닌 독학자예요. 아주 어릴 때 부산에 와서 부산의 서점에 점원을 하다가 자수성가한 정도가 아니고 부산에 지금 제일 비싼 땅에 20층짜리 건물에 서점을 갖고 계세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서점 웃기게도 서점은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20층 안에 나머지 건물에 다 뭘 임대를 주고 있다?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해서 엄청난 수입을 임대 수익으로 갖고 계세요. 그 자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종로서적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의 100년 된 서점이거든요. 그 100년 된 서점이 망하는 걸 보면 자기가 결심한 게 있다. 꼭 주차장을 그걸 해서 아예 그 영광도서는 그 앞에 주차 빌딩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주차 빌딩을 또 이렇게 수익을 따로 내는 그런 거로 만들어 놨어요. 웃기죠?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우스를, 제가 할게요. 네, 근데 이제 도쿄에는, 혹시 도쿄에 가보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여기 가보십시오. 도쿄에 진보초라는, 한 150년 된 서점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서점 거리인데 왜 유명하냐면, 원래 서점과 이런 예쁘장한 가게가 많아서도 유명하지만 대학도 많고요. 학교가 많아서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래된 맛집도 장난 아니게 많고, 오래된 중국집, 오래된 카레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보면 일본 출판 문화가 뭔지 그런 걸 잘 느낄 수가 있고, 여기 각종 전문적인 서점들, 전문서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유명한 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책 문화가 발달했지만 한국의 책 문화는 사실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책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강력한 책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진보초라는 동네입니다. 쇼가쿠칸. 이런 데는 이제 일본 만화책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일본 만화책을 생산하는 그런 출판사이기도 하고요. 주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런던 가봤죠, 다들? 네. 네, 런던 가보면 와 하게 됩니다. 저절로 이 지하철 내리자마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딱 나오거든요. 대영 제국의 그 엄청난 그 위용과 아름다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때 만들었던 빅벤이라는 그 시계탑과 영국 국회의사당이 왼쪽에 있는 건물들이, 근데 나오면 이 건물들이 다 검색으로 돼 있거든요.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이 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웅장하고 거대한 걸 봤을 때 나오는 그런 영국식 버스가 다니고 있죠. 이 템즈 강을 건너는 그런 거네요. 네, 이게 더 잘 찍었네요. 관광객들과 출퇴근하는 사람들, 영국 깃발 나오고 이렇게 생겼어요. 웅장하죠, 그죠? 이런 건축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해질 때의 모습. 이거는 이제 무슨 행사 준비하고 있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점에 갔다는 이야기죠. 영국에 있는 영국 코벤트 가든 소호거리라고 이제 우리로 치면 명동, 뭐 종로 이런 데인데 거기 있는 큰 서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도쿄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뭐예요? 제국이라는 큰 나라를 경영했다 그죠? 큰 나라를 경영했고 잘 살았고 문화적으로도 물론 다른 나라들을 괴롭혀서 짜내고 빼앗고 한 것도 많지만 그런 큰 나라들에 있는 그런 문화죠. 그 런던에 있는 서점에 가보면 세계적인 책들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런 다양한 상품 가운데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문학 서적들이에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으라는 책 혹시 아세요? 네, 2019년인가? 18년인가 나온 한국 여성 젊은 작가가 쓴 에세이인데 제목이 그래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자기 우울증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 런던에서 가장 큰 서점에 들어가니까 그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수십 권을 이렇게 막 쌓아놨어요. 이렇게 사가라고. 그만큼 많이 팔린 책인데 그런 책들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나온 유명한 중요한 책들이 딱 1년 전에 찍은 거거든요. 한강 작가 노벨상 받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한국의 웬만한 잘 나가는 젊은 작가들이 쓴 소설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글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런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걸 한글로 사서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런던에 한국 교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한류라는 게 좀 뭔가 세게 존재하고 K-컬처, K-문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읽히고 있는 와중이다. 는 건데 이제 이건 흔히 책방 같은 데서 파는 굿즈. 예. 에코백이죠. 이런 것도 팔고 여기는 조이은이라는 정예원 조이은이라는 작가가 쓰고 한 한국 책이고요. 세이난 망가, 조세이 망가. 이건 일본 책 파는 코너에 있던 걸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책들 같은 것도 런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나온 책들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어느 그대로.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제가 말했던 게 놀랐던 게 한국 책의 비중이 일본 책만큼 높더라는 겁니다. 이제 영국이니까 풋볼, 축구의 역사에 대한 책도 이렇게 많더라. 이걸 제가 찍은 거고요. EPL 보시는 분들은, 네. 여기 보니까 코리안 리터레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 코나고, 아프리칸, 인도 있고요. 하기 쉬운 한국 요리, 예, 이런 책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영국 번역본 20만 권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놀라운 현상이죠. 저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어떻게 좋은지. 예. 그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서점이 좀 작은 서점입니다.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이제 큰 서점과 작은 서점이 계속 나올 건데요. 이거는 포일즈나 교보문고, 포일즈는 그 교보문고급
서점이고요. 이거는 런던 리뷰 오브 북샵이라는 또 유명한 서점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영국에 좀 배운 사람들, 좀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서점인데, 이런 거 보니까 좀, 야,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 이제 책 전시된 이런 게 딱 전형적인 영미식 내지는 이 유럽 스타일 책방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딱 돼 있고, 책을 앞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이렇게 책을 전시해 놨어요. 북샵인데,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책들을 팔고 있고요. 이거는 보니까 여성 문학, 페미니즘 관련된 코너네요. 컬처럴 스타디즈는 제가 관심이 찍었고, 뭐 경제학, 뭐 이렇게 등등 돼 있는데, 이게 보이세요? 네, 여기 보니까 책을 전시해놓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메모지 같은 거를 붙여놓고는 뭐라 써놨다, 그죠? 누가? 책방 직원들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독자들,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북막스라는 또 다른 조그마한 서점의 사전입니다. 이 서점은 헌책방을 겸한 서점인데, 주로 이제 좌익 서적을 파는 헌책방이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북막스라고 이렇게 해놓고 1파운드 덤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서점인데, 아름다운 옛날 책을 파는 서점이었어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입니다. 베를린의 상징이죠. 거기서 이제 시내로 가서 이제 이런저런 구경을 하는 건데, 베를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 도시인데, 유태인 학살에 대한 공간이 있고요.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을 때, 베를린은 장벽이 세워져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있었죠. 그 사진, 그때 그 시절의 그림입니다. 네. 베를린은 운하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서점이 있더라, 이런 거고, 이런 유명한 사진들, 뭐 이렇게, 이런 그림들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좀 넘어갈까요?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도 사실은 베트남이나 광저우, 호치민이나 광저우 같은 도시도 예쁘고 좋은 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호치민이더라고요. 베트남 호치민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서 먹고 놀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도시는 사실은 부산보다는 훨씬 더 국제화도 많이 되어 있고 더 발달한 도시 같더라고요. 물론 부산보다 못 살죠. 인구도 훨씬 많고 복잡하고. 근데 이게 아름다운 사이공 강입니다. 그죠? 강이고 이렇게 도시가 이렇죠. 그죠? 걷기가 좀 힘들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공해가 심하니까 다 마스크 끼고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는데, 예, 근데 카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베트남식, 동남아식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죠? 예, 여기 이 카페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카페 같은 데고, 서점. 예, 서점 거리. 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본 서점 중에서 제가 한 1년, 2년 사이에 가본 서점 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제일 멋진 서점은 광저우에서 본 서점이었습니다. 중국 광저우. 중국 광저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막 그래서 세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사는 오래된 건물이고, 오래된 데와 첨단적인 현대 도시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고, 밤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뿌예요, 공기가 이렇게. 공해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래된 아름다운 정원 같은 게 있고요.
책 문화 같은 게 발달한 거죠. 이 도시가. 그래서 그런 도시 보여주는데 이제 이거 서점입니다. 이 서점이 2층 건물에 있는 카페를 겸한 서점인데 카페를 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어요. 주변에. 이런 서점 안에 이런 것들이 문화활동, 그 서점 공간이 사람들을, 이게 오늘의 한 핵심인데 서점 공간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카페에서 뭘 팔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인문학 강좌라든지 무슨 뭐 저자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식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활동을 이렇게 써두었어요. 굉장히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굿즈도 예쁘고 책도 다양한 그런 서점이었어요. 그 서점 앞길이네요. 광저우에 모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서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한데 서점의 고객을, 서점을 하는 사람들은 독자라 많이 부르더라고요. 독자. 뭐 고객님, 손님 이렇게 안 부르고 독자라 많이 부르는데 책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서점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서점을 매개로 독서라는 행위가 벌어지는데 독서라는 행위는 굉장히 능동적인 문화적 행위거든요. TV를 보는 것과 달라요. 그죠? 자기가 선택해서 돈을 주고 조용한 데서 혼자서 적극적으로 거기 임해야지 책을 읽고 머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TV처럼 그냥 피곤해도 그냥 쉴 때 멍 때리면서 그냥 켜놓을 수 있는 공간, 그냥 켜놓을 수 있는 매개가 아닌 게 서점과 독서라는 게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서점은 장소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이 강좌에서도. 장소성이 깃드는 공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안에서 뭘 했다. 누군가를 만났다. 그래서 어떤 추억과 행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 그런 곳을 장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집이나 고향, 학교처럼 나의 경험과 기억이 기입되는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식당, 졸업했던 학교, 다녔던 이웃, 골목, 이런 것들이 장소성이 있는 공간이죠. 근데 어떤 서점들은 그런 데가 되기 쉽고,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이게, 아날로그를 지향한 어떤 서점들은 항상 이런 걸 지향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리에 있는 어떤 공간성을 가진 서점이 왜 그렇게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종로에 있던 아까 100년 사실 안 됐는데 100년 가까이 있다가 쓰러진 종로서적이라는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박완서라는 작가 아세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막 그러기 전까지는 이 박완서라는 작가가 가장 한국 여성 작가 중에 큰 작가였죠. 1931년생인데 종로서적이 처음 개점했을 때, 종로서적 2번 개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개점했을 때가 1948년인데 그때 자기가 여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고생이었던 자기가 서울에 살면서 종로서적에 가서 느낀 걸 쓴 산문이 있는데 그때 자기는 그 공간이 마치 꿈의 궁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두었어요. 사실은 되게 작았는데 옛날에는. 그랬고 어마어마하게 큰 매장이었대요. 어릴 때 봤을 때는. 그죠? 그 누구죠? 저기 동물원의 노래 해화동? 해화동도 사실은 서울 종로네요. 그죠? 그렇게 크게 보였던 골목길이 지금 가보니까 되게 작은 골목길이었다.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해화동의 가사에 보면. 그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아까 이제 보니까 박완서 선생은 1931년생인데 이 사람은 1971년생이에요. 이 작가 아세요? 요새는 이 작가를 많이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남자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그런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토요일 저녁에 종로서적 입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빼곡했다. 그러니까 종로서적이 어떤 거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는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자기 젊을 때 추억을 쓰면서.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기를, 누구야 부르는 목소리 들려오기를, 혹은 자신도 누군가 이름을 외치기를 소망하면서 인파로 가득한 종로거리를 두리번거렸다. 인파로 가득한 종로거리. 그러니까 종로가 뭐였어요? 지금도 일부 그렇죠. 종로 2가나 3가에 가서 술 마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여기? 여기는 아무도 없긴, 김상무님 가끔 가시죠? 옛날에 피 맞고 있어요. 네. 그 종로 1가네요. 아무튼 그 거리가 지금도 사실은 가면 종로 3가 같은 데 가면 엄청난 포장마차 골목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주변에 외국어 학원도 많고 막 그런데, 이전에는 여기가 서울 시내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공간 같은 곳이었던 거죠. 신촌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종로서적의 계단을 밟으며 애인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잡지에서 종교로, 잡지 코너에서 종교 코너로, 종교에서 인문으로, 인문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책 구경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종로서적의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좋아했다. 네? 엘리베이터 없는 6층 건물에 1층은 인문, 2층은 외국어 뭐 이런 식인데 그걸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친구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청춘 시절의 어떤 느낌, 기억,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장소성을 갖은 공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게 어딘 줄 아세요? 너무 젊은 청중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종로 구민들하고 할 때는 야 이렇게 이런 단성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여기 YMCA가 있는, 그죠? 이게 소위 종로통이다, 그죠? 종로통. 이 거리를 종로통이라고 그래요. 종로통. 종로 1가에서 종로 5가까지 쭉 이어지는 이걸 종로통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제일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공간이었다죠. 언제까지? 강남이 본격적으로 모든 돈과 문화와 그걸 다 빨아들일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199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YMCA가 있고,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종로서적이 있었던 거죠. 예. 참 많이 갔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수서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 동네 분들이 주로 많겠지만 가보면 똑같아요. 여기가. 놀랍게도 똑같아요. 이 거리의 구조라든지 거리의 기본적인 모양이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YMC 건물 똑같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문화 정치의 중심이었지만 소외된 거예요. 1990년대 이후에는. 그래서 좀 더 나오면, 그죠? 종각적으로 나오면 거기는 좀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예. 예. 종각부터 이제 종각, 종로 이가 이렇게 한번 보는데요. 공평 도시 유적 전시관, 이걸 빨갛게 표시해놓은 이유는 다음에 나올 겁니다. 예, 여기가 인사동, 예, 인사동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거기다, 그죠? 뭐예요? 종로서적 뒤편에 있는 여기 종로 2가 있죠, 그죠? 아까 그 사진에 있던 YMCA 있고 이쪽입니다, 이쪽이요. 이쪽 뒤가 여기 보이죠, 그죠? 종각 젊음의 거리. 근데 사실은 젊음의 거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민망한데, 어쨌든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진짜 젊음의 거리였다. 예. 여기에 종로서적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그죠? 네. 이게 이제 언제 형성됐는가? 이거 보니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언제? 조선 말부터,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발달해왔고, 식민지기에는 이런 서점들이 이런 공간에, 아까 똑같은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 종로통이 있고요. 이 종로통이고 있고 주변에 이렇게 서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서점은 이렇게 생겼어요. 회동 서관, 진학 서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자로 돼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맣죠, 그죠? 단층의 건물이고, 이 서점들이 20세기 초에 한국을 대표하는 서점들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고 여기 활발하게 뭔가 광고를 막 하고 있죠.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 뭐냐면 다 책 제목이나 잡지 제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종로 서관이 있던 1948년에 개업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 100년이라고 말했을 때 왜 100년이라고 하냐면 예수교 선교회에서 만든 예수교 서회라는 원래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 보급 운동 본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예수교 서회의 건물이 종로서적의 건물과 같은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인수한 거거든요. 이 종로서적을 인수한 장씨 집안인데 그 장씨 집안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인수했는데 1926년에 이런 건물이 있었대요. 어때요? 이 건물 상당히 크죠? 1, 2, 3, 4층 건물인데 상당히 크고 여기 1926년 구운이 그린 이렇게 나왔는데 구운이라는 사람은 서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 이름 KUNN이라고 쓰는 서양 사람이 그린 종로 서관의 새로운 설계 스케치였다. 이거는 강릉에 있던 무산자 서점이라는 서점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 한자 읽을 줄 아는 분들은 보시면 여기 보니까 임정국 대약방 그래서 있고 약방 건물하고 같이 있었어요. 서점이. 강릉에 꽤 유명한 서점이고 지역 운동의 네트워크 같은 데 강릉도 오래된 도시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 이제 요거는 이제 민중서관이라는 역시 종로에 있던 서점과 관련된 독립운동 겸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거든요. 그 신문 기사 보도를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 뭐라 나오는데, 이 서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민중서관.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평양에 있던 인정도서관인데 김인정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독지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내서 만든 도서관. 그리고 이제 좀 더 가까이 와서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가까이 와서 이제 서점 문화의 거리가 생겨났고 이런 서점들이 존재했는데 청계천 5가 6가 사이에는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청계천에 가면 헌책방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로 1가에서 종로 2가 3가에는 헌책방이 아니라 새책방을 파는 세련된 가게들이 있었고 청계천 쪽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면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월남한 사람들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책을 파는 헌책방 거리가 상당히 크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부산 보수동의 헌책방 거리도 이런 연유로 형성이 된 거죠. 예, 1980년대에 용성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서점이 많이 있었대요. 이 광화문부터 종로역까지 이렇게 서점들이 빼곡하게 존재를 했대요. 1980년대 초의 사진입니다. 아까 YMCA 건물 아까 기억나세요? 그 YMCA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백화점 있었고 이렇게 종로서적 여기 있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젊음의 거리 아까 나왔던 그 종로서적 뒤편에 있던 그 YMCA 길 건너편에 있던 젊음의 거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983년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서점인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젊음의 아성인데 디스코텍, 서점, 레스토랑, 주점, 전자오락실, 저가점, 다방, 학원 등이 있고 지하철이 관통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그죠? 뭐예요? 지하철 1호선이
종로를 종로통하고 똑같이 이렇게 통과한 거예요. 종각역, 종로 3가역, 요 사이에 종로 2가가 있고 그 주변이 젊은이 거리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점들이 많은데 뭐 책방에서 친구를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책방에서 만나는 게 여러모로 좋다. 쓸데없이 비싼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되고 서울에서 시간 약속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 복잡해서.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 된다. 냉방 시설이 잘 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그 종로 거리에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지 무슨 주점이 있는지를 막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재수하는 여학생이 담배 피는 이야기도 써놨어요. S양식점의 경우에 테이블마다 소위 테이블폰을 설치해서 테이블마다 테이블폰을 설치해가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전화기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희한한 시설들이 있었대요.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고, 화장실은 핑크빛 조명에 사방을 온통 거울로 꾸몄고, 재수를 한다는 성모양은 이곳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이 포옹 대담한 행동을 하고 여자를 어쩌고 한다. 그리고 종로 코아준 둘레나 모신곽 세울타리 주변에는 어쩌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당시의 유행어를 막 써놨어요. 선구자, 선천적 구제불능성 자기도취자, 호걸, 호떡집 근래, 농담, 농도지친 진담, 사포날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예, 아무도 모르시네요. 예, 이런 식의 젊은이들 언어까지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해서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서적은 이런 공간이었어요. 요거하고 한 10분 쉬어도 되나요? 예, 예. 그래서 60년대에서 한국이 한참 인구가 성장하고 교육 수요도 팽창하고 산업적으로도 경제도 잘 되는 그 시점, 고도성장기죠. 그 고도성장기 아까 박완서 같은 세대, 1931년생이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런 세대들도, 그리고 김현수 같은 세대, 김현수 씨는 아까 보니까 1971년생이니까 소위 민주화 세대잖아요. 그런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가 다 추억을 가진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 문화적 경험 공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초의 대형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23년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런 전시 기획전을 했었어요. 이 전시 기획전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연구 용역을 했었어요. 연구 용역해서 이 제목이 이제 우리가 만나던 그곳 종로서적.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요런 컨셉으로 요런 전시를 하면 좋겠네요. 라는 보고서를 써줬는데 그 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의 공평유적도시전시관이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역사박물관은 광화문의 서대문 쪽으로 나가는 길에 있고요. 공평유적 전시관은 여기 있어요. 종강역 바로 앞에 있는 이 공평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공평동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 여기가 뭐예요?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피막골 근처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굉장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땅을 파면 온갖 유적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실제로 가보면 그 전시관 안에 가보면 그런 집터라든지 유적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막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거기서 아까 제가 이런 전시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조금 다시 보면 이제 이렇게 1890년에 생겼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 예수교소회 건물로부터 발전해 와서 생겨났고, 아까 이제 박완서가 이야기한 48년 종로서관, 이때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생기면서 이제 그 광고와 여기 약간 작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나오고요. 장하구, 장하린이라는 장씨 형제들이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혹시 동주 영화 봤어요? 예, 그 동주 영화 보면 동주가 어디서
어디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까? 국경 건너서 간도 용정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간도 용정이라는 데가 뭐냐면 그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 그 일본 사람들의 탄압이나 이런 걸 넘어서 중국 국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국 국경 넘어갔는데 중국도 당시에는 만주 지역이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비슷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선인들이 자치촌 같은 걸 만들어서 살던 마을인데 그 동주 영화에 보면 그 동주랑 그 친구랑 그 아버지 엄마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교인들이죠. 그 기독교 교인들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북한을 거쳐서 남한으로 오거나 아니면 바로 남한으로 오거나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남한에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문익환, 문동환, 윤동주 뭐 이런 사람들 강원용 이런 사람들 다 그쪽 계통이고 그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세운 대학도 있어요. 한신대 수원에 있는 한신대가 그쪽 대학이고 이 장하구가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성대, 그러니까 서울대 철학과, 법문학부 다니다가 숭실대 교수도 하고 뭐 이러다가 독일 유학도 갔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난 뒤에 해방이 됐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상당 부분 맡고 있었잖아요. 일본어로 가르치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다 떠나버리니까 가르칠 사람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참고서도 없고, 한국말도 모르고, 일본어만 알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부를 좀 하거나, 출판사를 만들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이게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하구, 장하린 이 형제는 공부를 하다 때려치우고 교과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게 좀 수상해요, 그죠? 이때 이 사람들이 교과서도 만들고 막 무슨 여기 보면 독한 대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독한 대사전 이런 책 이게 무슨 책인지 너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독한 대사전 무슨 책일까요? 독일어, 한국어 사전인 거죠. 독일어 책을 근데 이 장하구가 썼다고 돼 있어요. 편저. 한국 최초의 독한 대사전인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독일을 그렇게 잘해요? 사전을 자기가 직접 쓸 정도로 잘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 뺏겼겠죠, 그죠? 뭔가를 뺏겼어요. 말은 안 하지만. 누구 거를? 일본 거를.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 그냥 서로서로 그러려니 하면서 다 지나갔고, 돈도 엄청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성경 찬송급 기독교 서적 총판매, 일반 서적 도산매, 교육 도서 출판과 판매를 같이 했던 이걸로 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때려치우고 원래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유학도 같은 사람을 때려치우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서울 종로 서적센터를 만들면서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마치 90년대나 2000년대 IT처럼 새로운 지식 산업인 거예요. 잘 나가는. 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인구도 막 늘고 있어. 애를 막 2명만 낳아 잘 기르자 할 정도로 애를 많이 낳는 바람에 그 애들 다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을 사 읽는 독자, 또 책 사랑하는, 또 책을 모으는 사람들.
책을 모아서 집에 꽂아놔, 이렇게. 예쁘게. 또 그걸 위해서 책을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번에 우리 이런 멋진 책이 나왔는데 월부로 50권 한 질 구입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이 전집류 같은 거를 사가지고 월부 외판으로 구입해서 갖고 있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그 부모님 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책도둑 이야기는 안 썼는데, 여기. 옛날 서점 이야기 읽어보면 책도둑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요. 항상 고민을 하고, 70년대, 80년대까지 고민을 하고, 책도둑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꽤 유명한 작가나 뭐 시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릴 때 책을 얼마나 많이 훔쳤는지 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막 써놨어요. 그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이런 의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니까 책 도둑이 된다 이런 식의 의식이 있어서 존재했던 문화인 거죠. 지금 이 가수 있잖아요, 가수.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장기하. 장기하의 할아버지가 바로 제가 말한 장하구. 그러니까 아까 공부하다 때려치우고 도거책 뺏겨서 돈 잘 벌기 시작한 종로서적 회장이었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한신대학교 이사장까지 돼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의 거물인 거죠. 그 사람의 손자가 이 사람. 예. 노란장판. 예, 노란장판 감성 이런 거 말하는 게 이제 그거다, 그죠? 금수저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 예. 책을 만들었다. 좀 넘어가고. 예, 초기에 이게 종로서적 종로북센터의 얼굴들인데, 여기 이제 경영자들이 있고, 경영자 가족들이 있고, 여기 직원들인데, 어때요? 그죠? 너무 세련되고, 다들, 그죠? 네. 일부러 이렇게 뽑았대요. 그래서 당시에 여고를 나온 정도면 지금 대학을 졸업한 것보다 더 높은 상대적인 고학력인데, 그런 여고 졸업생들 중에서 용모가 단정한 여성들을 일부러 뽑았대요. 왜? 이 사람, 이 장씨 형제가 이 서점 산업이라는 것이 서비스 산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여성 노동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그 보면 진짜로 다 세련됐어요. 그죠? 되게 세련된 얼굴들이고 계속 이런 전통을 유지를 했어요. 이거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서울이 뭔가 이런 거 보여주는데, 여기 이 느낌 오세요? 예. 여기 아까 우리 지금 계속 같은 동네 사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YMC에 나온 그 건물이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종로통.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수라장 같지 않아요? 예? 이게 왜 아수라장이냐면 서울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 서울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아수라장이 된 이게 한편으로는 이 종로서적에 엄청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던져준 거예요. 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는 공사판이 벌어진 바람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영업 집 앞에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공사가 끝나자마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저 서울 북쪽 동료부터 서울역을 지나서 노량진까지 여기까지 왔다 갔다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 가장 중심이 어디다? 종각, 종로 3가. 1973년 지하철 공사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울에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 서울 사람이다 원래. 이렇게 없어요? 저 사람은 배신 안 해요? 부산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아이고야, 그러시구나. 나머지 분들은 다 지방에 오셨어요? 아이고야. 전 반대로 이렇게. 서울이 엄청나게 팽창을 해왔잖아요. 서울의 역사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데, 서울 역사를 공부해보면 서울의 1970년대가 결정적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만 이때가 뭐예요? 강남 대개발이 선포되는 때예요. 강남이라는 서울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전에 조선의 수도였고 일제시대 때도 수도였던 경성의 서울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서울을 왼쪽으로, 서울을 서쪽으로 넓히어서 어떻게 했어요? 고양시 있잖아요. 지금 고양시. 고양군이었는데 그 고양군이 엄청 크거든요. 그거를 왕창 서울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나 한편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했다? 서울 강남 대개발을 서울시장이 선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남을 10년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서동호 과장, 서울에서도 어디가 고향이세요, 그러면? 강북 어디예요? 예? 노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셨네요. 저 꼭대기네요. 4, 5선 꼭대기. 아무튼,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인구가 많아지고 폭발적으로 개발하고 성장하는 때예요. 서울의 동서남북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필 강남이라는 데가 그 우리 박백윤 선생님이 강남 전공자인데 일종의 강남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죠. 저는. 근데 어쨌든 강남 강변을 중심으로 압구정동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엄청나게 개발한 거죠. 네. 그리고 80년대가 되면 강남 중에서도 잠실 부근들을 잠실 운동장과 체육관 같은 걸 지으면서 또 엄청나게 개발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강남 대개발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동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죠?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서울이에요. 70년대. 야, 진짜 똑같은 거리를 계속 보고 있다고 했죠. 여기 그거예요, 그죠? 아, 기억나죠, 그죠? 이게 YMCA 건물이 여기 보니까 종로서적 이렇게 있네, 그죠? 예. 지금 가보세요. 나중에 혹시 오늘 강의 듣고 시간 나시는 분들 종로에서 누구 만나자 그래가지고 요 뒤편에 있는 요 뒤편에 요 골목에 들어가면 이제 술집들이 쫙 있거든요. 맛집도 많고. 여기 가보세요. 똑같아요, 구조가. 다만 사람들이 훨씬 여기 보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길 건너는 사람들 보세요. 바글바글하고 막 정신없는데 한산해요. 한산하고 구조는 똑같다. 예. 그런 이야기고. 예. 이게 이제 종로서적을 만든 사람이 장하구란 사람이 좀 재밌잖아요. 한편으로는 지식인 출신이잖아요. 사업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우리 상지처럼 인문학이나 독서문화 자체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잡지를 만들었어요. 책 문화를 소개하는 잡지고 자기 사보를 겸했어요. 그러니까 상지도 사보를 따로 내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소식도 쓰고 책 문화에 대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창간호 표지예요. 여기 보시면 뭐가 느껴져요? 좀 문제 있죠, 그죠? 아까도 예쁘고 어린 여성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매장에 배치해서 이 구매자들의 구매에 맞는 서비스를 했는데 다 여성 직원들 사진을 이렇게 쫙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여성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직장으로서도 좋은 직장으로 인기가 좋았고 남자 고객들이 다 좋아했대요. 이런 식의 서비스와 이런 식의 그거를. 그 전성시대를 맞는데 80년대, 70년대. 90년대, 80년대 사진이네요. 종로서적이 펼치는 작가와의 대화.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이게 동영상인데 돌아가지가 않네요. 넘어갑시다, 그냥. 동영상에서 이제 이걸 보면 사실은 당시 분위기가 어떤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건데, 예. 넘어가죠. 좀 넘어가죠. 예. 종로서적 아까 그 잡지에 나오는 사보 겸 잡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정숙이라는, 어때요?
어리고 귀여운 인상의 내서부 3과 직원이에요. 이 직원에 대한 소개예요. 영락교회 교인이고 정화 여상을 졸업해서 종로서적에 입사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정숙 씨. 네. 그래서 뭐 90년대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90년대 이야기 나오고 이 서점이 2002년에 망하거든요. 2002년에 문 닫을 때까지 이제 90년대는 계속 고전을 해요. 아까 1926년에 그 종로서적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1997년에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고 6층 규모 건물이었고 교보문고에 이어 두 번째 큰 서점이었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6층, 7층 있는데 7층은 옥상이고 층별로 어떻게 책들이 배치되어 있었는가. 건물을 아주 두 개 쓰는데 나중에 만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지었대요. 그러니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 망했을 때 망했던 당시에 나온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한 거예요. 뭐 95년 명문이라는 것도 있고 71년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 다르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1948년부터로 보는 게 맞고 그 앞에 역사는 예수계세의 역사인데 자기 역사라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좀 하는데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망했다 그죠? 망해서 이제 출판계 술렁 하고 모든 중요 신문이 다 이렇게 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충격이었으니까. 왜? 한편으로는 인터넷 문화가 시작되고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교보문고와 쌍두마차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책 문화가 잘 될 때는 교보문고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교보문고랑 같이 쌍두마차를 이렇게 막 했는데 다른 종로의 다른 큰 서점들 동화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서점들이 만들어지면서는 뭔가 잘 안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아까 장하구, 장하린 그 일대 경영진들이 이대한테 물려줄 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대가 경영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사실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아까 이철지라는 전문 경영인을 들였는데 이 전문 경영인한테 실권을 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게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좀 유명했던 그러니까 장하구 그다음에 장기하 저거 아버지 장기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집안과 장하린 이 동생 집안이잖아요. 동생 집안이 물려받았는데 이 동생 집안에 물려받은 사람이 뭐 열정이나 능력이나 다 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을 안 닫고 버텨도 되는데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보문고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교보문고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하겠는데 교보문고는 뭐 이렇습니다. 역사가 교보문고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종로 요 거리로 가면 아까 말했던 여기가 이제 서점들이 엄청 많은 동네인데 여기 딱 있고 교보문고는 또 뭐예요? 종로가 서울의 서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보문고는 종로 중에도 종로에 있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너무 한가운데 있잖아요. 광화문, 경복궁, 그죠? 서울광장, 이 광화문 통에 딱 제일 좋은 자리에 이 서점이 있는데 교보문고는 지금도 한국을 대표하는 서점이죠. 1981년에 생겼어요. 이 서점은 모기업이 뭡니까? 모기업. 교보생명이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모기업이고 현금을 엄청 만지는 그런 기업인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일본의 아름다운 서점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대요. 일본에 지금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는데 츠타야 다이칸야마 츠타야라는 서점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대요. 츠타야에 최근에 성수동에 무슨 공간을 만들었는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무튼 일본 서점이에요. 일본 서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디자이너가 만든 서점인데 고민해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걸 보고 했다. 지금 최근의 모습이죠. 대산신용호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 악수하고 있는 사람은 이병철 회장이에요. 그죠? 삼성 이병철 회장과 둘이 악수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독학자예요. 대산신용호, 그러니까 교보문고의 설립자인데 독학자인데 자기 과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댄 민족자본가고 원래 쌀 장사를 했는데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육보험이 뭐예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걔들을 위해서 미리 저축형 보험이죠. 그죠? 그걸 했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왜? 애들을 많이 낳고 교육률이 장난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설을 했다는 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설립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다. 근데 문제가 많았다, 그죠? 이런 건 아마 부산이 가장 치열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 뭐다? 교보문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지역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 지점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점이라는 게 아까 김문수도 서점을 하고, 이해찬도 서점을 하고, 문재인도 서점을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로는. 네? 차리기 쉽다는 뜻이죠. 그죠? 잘 망하고 쉽게 차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서점을 차리고 6개월 만에 망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조그마한 공간에서 뭔가 아기자기하게 뭔가 전문성이나 경영 능력 같은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서점인 거예요. 그 성공률이 낮은 거죠. 성공률이 낮지만 옛날에 어땠다? 아이도 워낙 많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참고서 교과서 사는데 부모들이 돈을 아끼지도 않으니까 동네 서점이 잘 된 거예요. 잘 됐는데 마치 대형 마트가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시장, 동네 가게가 망하는 것처럼 교보문고가 부산, 대구 막 이런 데 간다 그러니까 전국에 번지는 책방 싸움, 전국에 있는 동네 서점 주인들이 다 모여서 교보문고가 우리를 죽인다고 덤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이야기가 80년대 내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무너졌죠, 그죠? 한국이 이명박 때 결정적으로 대기업 중심 사회가 되면서 지금 이게 교보문고의 지점 목록이에요. 22년 현재. 많다, 그죠? 청계천도 넘어가고요. 중국 넘어가서 이제 결론만 말하면 이런 건데, 그렇죠. 아까 이제 말했죠, 그죠? 처음에 서점의 공간성 이야기할 때 서점이 제3의 공간이라는 이론에 따르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였죠? 접근성, 동네에 있어야 된다. 편안함, 단골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수평성, 동네 책방 주인하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 뺐지만 제가 이제 다른 강의 때 가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대학가 주변에 있었던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대학가 주변에서 인문사회과학 서점이 있어요. 그 인문사회과학 서점들이 대학가에서 동네 서점 구실을 한 거예요. 저 위에 사진은 서울대 주변에 지금도 있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고려대 근처에 있는 21세기 서점이라는 사진인데 지금 보면 이제 어떤 대학 졸업생이 졸업식 날 학사모를 지금 누구한테 씌워준 거예요? 서점 주인 아저씨한테 씌워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건 원래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올라오면 내가 키우느라고 고생했다. 내 등록금 대주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학사모를 씌워주잖아요. 지금 그거를 책방 주인 아저씨한테 해준 거예요. 왜? 책방 주인 아저씨가 젊고 상대적으로 아까 수평성 말했는데 자기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그런데 성균관대 앞에 있었던 서점 주인을 보니까 그 성균관대를 나온 동문 형님이
동문 선배죠. 동문 선배가 서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학생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술값 없다고 술값도 주고, 이게 서점이에요. 데모로 나갈 때 가방도 맡겨주고. 네. 아, 이 나왔네요. 이분이죠. 풀무질이라는, 지금도 사실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세화라는 동네에 가면 이 사람이 서점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 지역 서점 붐 같은 게 존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인 발전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간주하고, 거기서 이기는 것이 선이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상권 같은 게 망하고, 동네 상점이 존속할 수가 없는데, 그와 비슷한 원리로 동네 서점들도 대부분 다 없어졌죠. 그런데 다시 뭔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약간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뚜렷한 걷기 좋은 마을에 관한 수요. 미국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대요.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공간이, 미국에서는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동네가 별로 없나 봐요. 거리를 산책한다? 그게 없다, 그죠? 왜? 다 차를 몰고 다니거나 아니면 거리가 뭔가 슬럼화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동네가 별로 없는데,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동네 생기는 그게 서점이다. 그래서 아날로그 취향, 책의 질감과 책의 가치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 동네 소매점의 역할 변화인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소매점이 있는데, 동네 소매점이 뭔가, 요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식료품점 같은 게 좀 변화하잖아요. 그냥 대형마트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약간 고급스럽다? 또는 전문적이다? 이런 식의 소매점 같은 것들이 꽤 생기는데, 그런 지향하고도 맞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문재인이 하는 평산서점은 약간 반칙이죠, 평산책방은. 동네 서점 같이 만들었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죠? 사실은 자기 힘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동네 서점 문화라든지 옛날에 7, 80년대 인문사회학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서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좀 제가 길게 해봤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서점에 미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이나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 볼 때는 서점이라는, 동네 서점이라는 이런 공간이 미래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죠? 교보문고나 영광도서 같은 데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영광도서 주인장은 자기 아들한테 무슨 서약서를 받았대요. 그 영광도서도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매출 자체는 별로 안 오르는데, 뭐냐면 자기는 책에 대한, 또 책 문화에 대한 신념 같은 게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 종로서적이라는 이게 뭐 90년, 60년 이렇게 자랑하는 서점도 망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나만큼 이렇게 열정도 없는 이런 아들놈이 이 경영을 맡게 되면 분명히 팔아치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서약서를 받았대요. 내가 죽어도 아빠 대신 서점을 운영하겠어요. 서약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웃기죠? 재밌고.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런 서점조차도 위태위태할지도 모르는데, 과연 서점 문화라는 게 어떻게 될까?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서점은 상대적으로 차리기 쉽고, 동네 서점이라는 건 동네에서의 기능이 있고, 아날로그 문화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는? 독서 문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텍스트 힙이라는 말 아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을 하잖아요. 서울국제도서전이 1995년에 처음 시작됐거든요. 30년 딱 지났는데 사상 최대의 책 문화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있었고, 또 젊은 세대, 10대, 20대가 다른 관점이지만, 다른 문화지만 책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뭔가. 이전과 달리. 그래서 모르겠어요. 책 문화가 더 발전하고 뭔가
미래가 있을지.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아예 이런 책방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요런 거, 여기 이제 뭐 상지가 하는 건축은 이런 건축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도시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런 공간 중에서 서점. 그러니까 한국의 도시 재생 사업을 모든 도시들이 다 하잖아요. 서울은 서울대로, 작은 도시는 작은 도시 다 하는데, 그 도시 재생 사업에 가장 안 빠지고 꼭 끼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동네 서점이거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만 받을까요? 5시가 다 됐네요. 아니면 그냥 마칠까요?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와 공간의 역사 시리즈도 여러분들의 성원 때문에 잘 된 것 같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